권력의 최정점에 선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백성이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고 당신의 말 한마디에 국가의 예산이 움직입니다.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의자에 앉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앉은 그 자리는 언제 당신의 목을 칠지 모르는 정교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 사극을 통해 조선의 왕비들을 접합니다. 구중궁궐 안에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질투에 눈이 멀어 서로를 모함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대에 우리가 만들어낸 낭만적이거나 자극적인 허상에 불과합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작동 원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명부, 즉 후궁과 왕비가 거처하는 공간은 결코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들의 온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최전선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는 총 36명의 왕비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국모라는 지극히 존엄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 이면의 통계를 살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36명 중 천수를 누리며 평온하게 생을 마감한 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 이들, 그리고 자신의 친정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타국의 자객에게 무참히 암살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왕비도 있었습니다. 국모라는 자리는 영광의 징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던 그 첫 번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이야기입니다. 신덕왕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력과 지략으로 남편을 도운 탁월한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통곡하며 그녀의 무덤인 정릉을 도성 한복판 지금의 서울 정동에 조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녀의 명복을 비는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군주가 왕비를 얼마나 뼈저리게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결코 낭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 신덕왕후의 평온한 안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태종 이방원에게 신덕왕후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협했던 정치적 적국의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서 후궁으로 격하시켜버린 것도 모자라 도성 안에 있던 정릉을 파헤쳐 도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종은 신덕왕후의 무덤을 장식하고 있던 병풍석들을 뽑아다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한나라의 건국을 이끌었던 국모의 무덤돌이 백성들의 발길질에 매일같이 짓밟히는 다리의 밑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여인은 하루아침에 만백성의 발 아래 밟히는 돌멩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모와 전처자식 간의 치졸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모든 왕과 귀족 가문들에게 던진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왕비의 친정 가문이 왕실의 권력을 넘보거나 위협한다면 죽어서라도 뼈를 갈아버리겠다는 끔찍한 경고장 말입니다. 왕비는 왕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폐기될 수 있는 정치적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청계천 광통교 아래를 걷다 보면 거꾸로 처박힌 신덕왕후 무덤의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신덕왕후의 비극을 그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참혹한 결과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무참히 파헤쳐진 그녀의 무덤은 일회성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하게 될 끔찍한 피해 법칙을 알리는 개막식이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베어야 할 표적은 언제나 왕비여야 한다는 잔혹한 법칙 말입니다. 오직 정통성 있는 후계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이면에 도살인 친정 가문의 정치적 쓸모로만 평가받던 여인들, 만약 그녀들이 그 막중한 임무를 해내지 못한다면,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도 그 임무를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어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뼈대부터가 전 세계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권력 구조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엄격하고도 견고한 사상적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는 오직 명분과 정통성을 국가 운영의 절대적인 핵심이자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왕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식으로 책봉된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적장자만이 아무런 흠결 없는 완벽하고 정당한 권력의 후계자로 한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국모, 즉 왕비를 뽑는 일, 이른바 간택은 단순하게 왕의 평생 반려자를 찾는 사적인 과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권력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합의 과정이자 국가적 이벤트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간택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를 뽑는 일종의 낭만적인 미인대회처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금원령이 내려지고 전국의 뼈대 있는 양반가 처녀들의 명단이 조정에 올라오는 순간 권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치적 계산과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왕실은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가문을 견제하여 왕권을 방어해야만 했고, 신하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당파에 유리한 가문의 딸을 왕비로 밀어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간택장에 선 어린 소녀들은 그저 한 가문에 사랑받는 평범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정치 세력의 거대한 욕망과 계산이 고스란히 응축된 살아 움직이는 체스 말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한 빼어난 외모나 순수한 성품 따위는 권력자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의 등 뒤에 버티고 있는 친정 가문의 정치적 지분과 권력의 무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삭막한 정치적 암투와 견제를 뚫고 마침내 구중궁궐의 가장 깊은 곳 교태전에 입성한 왕비에게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왕을 이어 굳건하게 국가를 통치할 적장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자궁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여성의 신체 일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자산이자 안보의 심장부 그 자체였습니다. 왕비가 건강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왕실의 권위가 흔들림 없이 굳건해지고 동시에 그 왕비를 배출한 친정 가문이 향후 수십 년간 권력의 최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 여인의 얄궂은 운명이나 개인의 불행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정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한 명분을 갖춘 든든한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은 권례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수많은 왕족과 권력에 굶주린 신하들에게 자신들의 야욕을 채울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미세한 권력의 빈틈을 파고들어 다음 왕위를 노리는 피비린내. 나는 파벌 싸움이 시작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장자 출산은 왕비 개인의 의무를 아득히 넘어 가문 전체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중차대한 과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뼈아프고 비극적인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왕이 정치적인 계산을 모두 떠나 한 여인으로서 왕비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일반적인 부부라면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그 맹목적인 사랑이 조선의 잔혹한 정치 지형에서는 도리어 가장 치명적인 맹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왕비와 그녀의 친정 가문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 왕권을 견제하려는 조정에 노예한 대신들은 즉각적으로 일제히 공격의 화살을 그 가문을 향해 돌리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은 엄격하고 냉혹한 성리학적 잣대 아래 철저하게 감시당했습니다. 만약 왕비나 그녀의 가문이 조금이라도 권력의 균형을 깨트릴 조짐을 보인다면 조정의 신하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이라는 이름의 예리한 칼날을 가차없이 빼들어 잔인한 탄핵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왕의 품이 실상은 온갖 정치적 화살이 쏟아지는 가장 위험한 관역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역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왕비라는 자리가 가진 섬뜩하고도 슬픈 본질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여인들. 오직 완벽한 혈통을 생산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국가적 임무를 부여받은 채 생존을 위한 얇은 살얼음판을 매일같이 걸어야 했던 존재들. 그것이 바로 조선의 국모가 짊어져야 했던 화려한 왕관의 진짜 무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정당한 후계자를 생산하는 능력으로만 그 존재 가치가 매겨졌던 여인. 만약 그녀가 그 중대한 임무를 해내지 못한다면, 혹은 그보다 더 끔찍하게도 그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자극적인 스캔들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패비 윤씨의 비극일 것입니다. 남편인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희대의 악녀이자 질투의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어리석은 여인.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비 윤씨에 대한 묘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녀는 늘 도끼를 품고 후궁들을 저주하며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 용안에 상처를 입히는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차가운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 이면에 숨겨진 진짜 조선의 정치 역학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군주가
단지 아내의 질투심과 부부싸움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한 나라의 국모이자 다음 왕위를 이을 원자의 친어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용안에 난 손톱 자국은 그녀를 죽이기 위한 아주 완벽하고도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패비 율시의 진짜 비극은 그녀의 표독스러운 성품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정치적 배경의 처절한 모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율시는 원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가문의 여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던 그녀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파격적으로 수직 상승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조선 조정이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적장자 훗날의 연산군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후궁이 정식 왕비인 중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의 견고한 신분 질서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뼈대 깊은 명문가의 규수들만이 오를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가문의 여인이 앉았다는 것은 기존 기득권 세력에게는 일종의 모욕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였습니다. 율시는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가문의 울타리가 없었기에 오직 왕의 사랑과 자신이 낳은 아들, 즉 원자의 존재에만 병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어쩌면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약자의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정치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친정 가문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차기 군주의 어머니라는 엄청난 권력만을 쥐게 된 왕비, 이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대신들과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를 비롯한 왕실의 큰어른들에게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몹시 껄끄럽고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그들은 배경이 약한 율시가 훗날 왕대비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남편이자 군주였던 성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종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으로 칭송받지만 왕비 율시에게만큼은 한없이 냉혹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조정 대신들과 왕실 어른들의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 위해 결국 자신의 아내이자 후계자의 어머니를 제물로 바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약자의 불안과 공포를 동정하는 자비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뛰어난 군주였지만 동시에 성리학적 명분과 신하들의 여론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지키기 위해 조정의 대신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에게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패비 율시 사건은 왕조차도 거대한 정치적 시스템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잔인한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했다는 조선 왕실의 서늘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왕에게 왕비란 언제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미련 없이 베어낼 수 있는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율시의 질투와 궁중 암투라는 프레임은 그녀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사약을 내리는 데 필요한 가장 정당하고 훌륭한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인들의 질투가 난무하는 후궁의 암투극은 사실 왕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짜놓은 완벽한 위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차가운 사약 사발이 율시의 앞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믿었고 아들의 미래를 기대했던 여인은 결국
자신이 권력의 체스판 위에서 속절없이 버려진 낡은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며 자신의 피가 묻은 적삼을 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훗날 아들이 왕이 되면 이 억울한 죽음을 꼭 알려달라는 피 맺힌 유언과 함께 말입니다. 왕비 윤씨는 그렇게 처절한 원한을 품고 차가운 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위한 왕의 냉혹한 꼬리 자르기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윤씨가 죽어가며 남긴 그 피 묻은 적삼이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조선 왕조 전체를 피바다로 몰아넣을 끔찍한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들 연산군의 가슴속에 걷잡을 수 없는 광기와 복수심이라는 무서운 씨앗을 심어 놓았고, 머지않아 조선 팔도는 그날 밤 그녀가 마셨던 사약의 대가를 수만 배의 피로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왕비 윤씨는 억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왕비들은 이렇게 힘없이 희생당하기만 하는 존재였을까요? 만약 남편에게 버림받기 전에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 옥절을 넘어선 여인이 등장한다면 그 권력의 칼날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잔혹한 사약 사발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져간 패비. 윤씨의 비극은 조선의 많은 여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남편인 왕의 변덕스러운 총애나 불확실한 정치적 균형에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명운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권력의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살아남으려면 여인들 스스로가 권력의 무자비한 포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칼자루를 왕이 쥐고 있다면 그 왕의 손목을 쥐고 흔드는 여인, 그녀가 바로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남성 중심의 굳건한 성리학적 질서로 빈틈없이 유지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조 국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그 견고해 보이던 사대부 남성들의 권력은 순식간에 가장 권위 있는 여성의 치맛자락 아래로 온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정치의 가장 극적인 무대, 수렴청정, 즉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이름의 합법적인 여인 천하입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 명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왕의 뒤에 얇은 발을 치고 앉아 사실상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 갇혀 지내야 했던 왕비가 단지 왕의 어머니라는 절대적인 혈통의 권위 하나만으로 조정의 모든 콧대 높은 대신들을 무릎 꿇린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어명이 되었고, 그녀의 승인 없이는 조선 팔도의 어떤 국가적 정책도 결코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얇고 가느다란 대나무 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군신들의 생사여탈권이 한 여인의 손끝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단순히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돕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모성애의 발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친정 가문인 파평 윤씨 일가가 조선의 권력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잔혹한 친호탄이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친동생 윤원영은 누이의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의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을사사화라는 피바람이 불었고 수많은 선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정은 오로지 윤씨 일가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정왕후가 텔레비전 사극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단순히 표독스럽고 시기심 많은 후궁 수준의 악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철권 통치자이자 거시적인 판을 읽어내는 치밀한 정치적 전략가였습니다. 그녀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승려보호를 신임하며 불교를 대대적으로 부흥시키는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의 이념적 기득권과 결속력을 뿌리째 뒤흔들고 오직 자신만의 새로운 권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매우 고단수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궐들에 엎드려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하며 반대해도 문정왕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조선을 호령하던 늙고 노회한 정승 판서들도 그저 힘없는 늙은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 정치의 아주 흥미롭고도 서늘한 역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성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배제했던 성리학적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왕비라는 자리에는 특정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왕조차 능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쥐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후궁들은 고작 왕의 사랑과 하룻밤의 승은을 두고 다투었지만 중전의 자리에 오른 왕비는 국가의 통치권과 예산을 두고 거대 당파의 사대부들과 체스 게임을 벌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얇은 발 뒤에 고요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좁은 궁궐의 담장을 훌쩍 넘어 조선 전역의 숨통을 차갑게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명종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문정왕후의 권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려 20회 가까이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명색이 한나라의 국왕인 명종조차 어머니의 드센 기세에 눌려 자신의 뜻을 전혀 펴지 못하고 몰래 숨어 눈물을 훔쳐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명종의 조선이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문정왕후였고 그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는 자들은 외척인 윤씨 가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여성도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고 국가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휘두른 그 막강한 권력은 조선의 정치사에 아주 치명적이고도 무서운 선례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문정왕후 시대의 권력 독점을 지켜본 양반 가문들은 끔찍하고도 명확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직접 왕위에 오르기 위해 역모를 꾀하거나 왕과 싸워 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문 여식을 왕비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비의 자리는 이제 단순히 명분을 생산하는 내명부의 주인을 넘어 가문 전체를 조선의 실질적 지배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황금 열쇠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가 권력의 정점에서 눈을 감은 후 왕실은 가문의 여식을 이용해 권력을 탐하려는 신하들의 거대한 욕망과 끝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제 왕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 누워있는 왕비,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 버티고 선 친정 가문이라는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속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어느 냉혹한 천재군주는 이 끔찍한 외척 세력의 확장을 막고 권력 게임의 판을 뒤집기 위해 자신의 왕비들을 어떻게 체스판의 말로 이용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삼각관계를 꼽으라면 단연 숙종과 인현왕후 그리고 장희빈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는 숙종을 아름다운 두 여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요부의 치마폭에 놀아난 우유부단하고 감정적인 로맨티스트로 그려왔습니다. 착하고 지고지순한 본처, 인현왕후와 뛰어난 미모로
왕의 눈을 멀게 한 독살스러운 후궁, 장희빈의 질투와 복수극, 이것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소비해온 가장 대중적인 조선 궁중 암투의 교본입니다. 하지만 기록 속에 남아있는 숙종의 진짜 얼굴은 로맨티스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차갑고 계산적이며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한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며 서로를 물어뜯은 연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숙종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체스 플레이어가 거대 당파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체스판 위에 무자비하게 던져놓은 가장 치명적인 미끼이자 희생양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서인과 남인이라는 거대 양당 세력이 국가의 주도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죽일 듯이 대립하던 살벌한 전장이었습니다. 숙종은 무려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챈 탓에 수렴청정의 보호막조차 없이 곧바로 굶주린 늑대 같은 노련한 대신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결코 호락호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왕권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주 소름 끼치고 기발한 정치적 기술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국, 즉 국면을 단숨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피해 숙청 작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하고 잔혹한 환국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왕비와 후궁의 교체였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이 너무 강해져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자 서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표격이었던 인현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켜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남인 세력의 정치적 후원을 받던 후궁 장희빈을 정식 왕비로 앉혔습니다. 이 단순한 난의 교체는 조정에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었다는 명분 아래 서인의 영수들은 사약을 받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고 남인들이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남인들의 천하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남인의 권력이 다시 왕의 목을 조여온다고 느끼자 숙종은 또다시 체스판을 매몰차게 엎어버렸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있던 장희빈을 다시 후궁으로 잔인하게 끌어내리고 초라하게 쫓겨났던 인현왕후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중전의 자리에 복위시킨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인 세력이 대거 처형당하고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피해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은 그저 자신의 침소에 들 여인을 바꾸는 척하면서 밖으로는 수백 명의 정치적 적대자들의 목을 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은 것도 인현왕후가 마음의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도 결코 여인들의 사사로운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여인들의 갈등과 투기를 교묘하게 조장하고 부추겨 그것을 신하들을 죽일 완벽한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방패막이로서 뼛속까지 이용당하다가 버려졌고 장희빈은 남인의 돌격대장으로 쓰이다가 권력의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가차없이 처형당한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진실은 이 모든 사륙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오직 숙종단 한 사람만이 절대적인 왕권을 손에 쥐고 미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비라는 존재가 권례의 여인이 아니라 조정을 장악한 당파의 심장과도 같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왕비의 목을 치면 그녀의 뒤에 있는 수백 명의 대신들을 합법적으로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숙종에게 왕비는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사형 선고장이었던 셈입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강한 왕권이 완성된 순간 숙종은 여인들의 피를 딛고 서서 마침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고안해낸 이 잔혹한 아내 바꾸기 게임이 조선의 권력 지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피해 숙청을 숨죽여 지켜보며 살아남은 극소수의 거대 양반 가문들이 뼈저린 교훈을 얻으며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의 손에 왕비가 교체될 때마다 자신의 가문이 언제든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를 경험한 신하들. 그들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왕의 변덕스러운 손아귀에 자신들의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왕이 왕비를 체스 말로 이용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왕비를 통해 체스판 전체를 삼켜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조선의 왕들이 두 번 다시는 권력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될 무시무시한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숙종이 휩쓸고 간 끔찍한 피바람이 잦아든 후 권력의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조선의 사대부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왕비를 체스판의 말처럼 마음대로 바꾸고 그 명분으로 수백 명의 대신들을 합법적으로 학살할 수 있다면 그 끔찍한 비극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왕이 감히 내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가문의 여식을 왕비로 만들어 역으로 왕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이제 왕의 권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거대 당파가 왕실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정치적 인질이자 감시자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서운 권력 이동의 서막을 알린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영조의 두 번째 왕비 정순왕후 김씨입니다. 66살의 늙은 영조와 혼례를 올린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할아버지 뻘인 왕에게 시집온 이 어린 소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여기며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조선의 정치판에서 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결코 가련한 어린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조선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던 노론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선발하여 궐 안으로 침투시킨 최정의의 정치 요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조가 자신의 친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인 이모 화변입니다. 흔히 이 비극을 아버지의 지나친 기대와 아들의 정신병이 빚어낸 참혹한 가족사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죽음의 이면에는 권력의 독점을 노리던 거대 당파와 왕실 내부의 권력 투쟁이라는 서늘한 지형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세자는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 세력에게 매우 껄끄럽고 위험한 변수였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노론 가문의 핵심이었던 정순왕후와 그녀의 친정일가에게 차기군주인 사도세자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중대한 전략적 위협이었습니다. 15살의 왕비는 남편인 영조의 귓가에 세자의 비행을 끊임없이 속삭이며 왕과 세자 사이의 불신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이는 노론 세력이 왕의 후계자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진짜 권력은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마저
갑작스럽게 승하한 직후에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정순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의 자격으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문정왕후가 권력을 휘둘렀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정왕후가 왕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신하들을 통제했다면 정순왕후는 철저하게 자신의 친정 가문과 노론벽파라는 거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정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녀는 천주교를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신유박해를 일으켜 정조가 평생을 바쳐 키워놓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아주 잔인하고 깔끔하게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 조선의 진짜 중심은 창덕궁의 어좌가 아니라 정순왕후의 처소였습니다. 왕은 그저 그녀가 내린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모든 국가의 중대사는 그녀의 친정 가문인 경주 김씨 일가의 거실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한때 권력의 꼭두각시였던 왕비의 가문이 이제는 어좌를 인질로 잡고 왕실을 집어삼키는 기형적인 괴물로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조선의 어좌는 이제 거대 당파의 결정을 집행하는 초라한 결제 도장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정순왕후가 눈을 감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조선의 왕실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노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왕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치세는 그저 아주 가벼운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앞으로 조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500년 역사상 최악의 시대가 눈앞에 닥쳐왔음을 알리는 잔혹한 서막이었습니다. 국가의 예산도 관직도 심지어 왕의 목숨마저도 몇몇 가문의 소나귀에서 장난감처럼 다루어지는 시대. 바야흐로 세도정치라는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조선은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절망적인 정치적 돌연변이 시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극소수의 외척 가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세도 정치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조선의 진짜 주인이 이씨 왕가인지 아니면 김씨와 조씨 가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텔레비전 사극 속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묘사되었던 왕과 신하의 권력 투쟁조차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싸움이 성립할 수 없을 만큼 외척 가문의 권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거대 가문들이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가문에서 끊임없이 왕비를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는 3대 60여 년의 세월 동안 조선의 왕비 자리는 철저하게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두 가문의 독점적인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왕비들은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던 과거의 여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들은 궐밖에 아버지가 내린 지시를 궐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는 최고위급 정치사령관이었으며 친정 가문의 끝없는 탐욕을 정당화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보증수표였습니다. 이 끔찍한 권력 독점의 구조 속에서 조선의 진짜 비극은
바로 왕의 자리에 앉는 인물들의 자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세도 가문에게 똑똑하고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왕은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실의 혈통 중에서 가장 힘없고 무지하며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인물만을 골라 억지로 어좌에 앉혔습니다. 그 기막힌 코미디의 정점이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입니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던 가난하고 까막눈인 청년, 왕족의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가마에 태워져 한양으로 끌려온 이 청년은 엉겁결에 조선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안동 김씨 세력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청년을 왕으로 앉혀놓고 곧바로 자신들의 가문 여식을 그의 왕비로 밀어넣었습니다. 철종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용상에 웅크리고 앉아 안동 김씨 대신들이 써주는 교지에 기계적으로 옥새를 찍어주는 슬프고 초라한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서늘한 인식의 뒤집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 조선을 움직인 것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19세기의 조선을 움직인 것은 결코 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어좌에는 이시성을 가진 남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국가의 진짜 권력을 상징하는 옥새의 실질적인 주인은 김씨와 조씨성을 가진 왕비들이었습니다. 왕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간판에 불과했고 국가의 예산, 인사권, 심지어 군사권까지 모든 것은 중궁전을 장악한 왕비의 친정 가문에서 은밀하게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왕비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능한 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통째로 사유화한 실질적인 제왕이었습니다. 외척 가문의 끝없는 탐욕은 조선의 근간을 잔인하게 파괴했습니다. 관직은 돈을 받고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고 벼슬을 산 관리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가난한 백성들의 피와 살을 무자비하게 쥐어 짜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고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물리는 기막힌 수탈 속에서 백성들의 비명은 조선 팔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홍경래의 난과 진주, 농민항쟁 등 피비린내 나는 민란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지만 중궁전을 장악한 왕비와 그녀의 가문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척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절대 권력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썩게 만들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처참한 잿더미 한가운데에서 몰락한 왕권의 부활을 꿈꾸며 민시성을 가진 한 여인이 조용히 중궁전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노예한 외척 가문들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리하고도 무모했던 여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주기 위해 선택한 그 위험한 불장난이 썩어빠진 조선을 정화하는 불꽃이 아니라 남은 기둥마저 모조리 태워버리고 국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최후의 파멸적 지옥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폐해를 끊어내기 위해 철저한 정치적 계산을 거쳐 외척의 배경이 전혀 없는 뼈대만 남은 한미한 가문의 고아 소녀를 며느리로 간택했습니다. 든든한 친정이 없으니 결코 과거의 왕비들처럼 정치에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자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명성황후 민씨입니다. 대원군은 순종적이고 조용한 며느리를 원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결코 남편의 그늘에 숨어 지내는 순종적인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서늘한 눈으로 꿰뚫어 보았고 남편인 고종의 뒤에 숨어 조용히 하지만 대단히 치명적인 정치적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고종이 성인이 되자 명성황후는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권좌에서 가차없이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조정의 요직들을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친정 가문인 여흥민씨 세력으로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과거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가 권력을 독점했던 세도 정치와 다를 바 없는 뻔한 외척의 득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마주한 시대적 배경은 과거의 왕비들이 겪었던 조선 내부의 우물한 권력 투쟁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그녀가 권력을 쥐고 흔들던 19세기 후반은 서구 열강과 이웃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라는 먹잇감을 노리고 맹렬하게 이빨을 드러내던 살벌한 제국주의 시대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선의 왕비는 궁궐 안의 신하들을 상대하는 것을 넘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국가의 생존을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의 왕비들이 기껏해야 조정의 사대부 대신들과 내명부의 권력을 다투었다면 명성황후는 조선의 운명을 판돈으로 걸고 거대한 제국주의 국가들과 위험천만한 지정학적 도박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고 냉혹하게 외교의 판을 돌렸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강해져 조선의 숨통을 조여오면 청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여 그들을 견제했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이번에는 저 멀리 북쪽의 러시아 제국에게 손을 뻗어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탐욕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왕실의 권위를 보존하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아슬아슬하고도 위태로운 이의제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불장난은 스스로의 힘이 없는 약소국이 강대국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부리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파멸적인 재앙이 돌아오는지를 뼈저리게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쫓아내기 위해 늑대를 불러들이는 일은 결국 조선이라는 양떼를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무력으로 집어삼키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에게 친러시아 정책을 펴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명성황후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895년의 어느 차가운 가을밤, 조선의 500년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비극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정규 군인들과 낭인 무리들이 한나라의 정궁인 경복궁의 담장을 서슴없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왕비의 침소인 건청궁 옥호루까지 짐승처럼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궁녀들 사이에 숨어있던 조선의 국모를 찾아내어 무참하게 난도질하여 살해했고 그 시신마저 이불에 말아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을미사변이라 불리는 국가적 치욕의 날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정치적 장애물이 왕도 대신들도 아닌 바로 왕비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국가의 상징인 왕비가 다른 나라의 자객들에게 궁궐 한복판에서 암살당하고 시신마저 처참하게 훼손되는 일은 전 세계의 근대사를 통틀어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끔찍한 치욕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권력을 쫓았고 거대한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왕조를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제국주의의 차가운 칼날 앞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권력을 쥐었던 한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조차 상실했으며 국제사회의 냉혹한 힘의 논리 속에서 철저하게 찢겨나갈 나약한 고아로 전락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피 묻은 항복 문서와도 같았습니다. 왕비가 짐승 같은 이국 군대의 칼에 쓰러지며 비명을 지르던 그날 밤, 조선의 옥좌를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던 마지막 기둥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살아남은 남편 고종은 아내를 죽인 자들의 서늘한 눈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명성 황후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조선의 자주 독립에 대한 희망은 영원히 잿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향한 외척의 탐욕과 외교적 오판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 옥좌 뒤에서 권력을 다투던 조선 왕비들의 역사는 이렇게 피로 물들며 끝을 맺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공백과 절망의 끝자락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단 옥좌의 한 명의 여인이 더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통치해야 할 권력도 외교 무대에서 지켜내야 할 제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철저하게 무너진 궁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처절하게 몰락해가는 국가의 초라한 장례식을 묵묵히 치러내야 하는 가혹하고 비극적인 운명뿐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잿더미 속에 묻힌 후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숨이 떠져가는 환자에게 입혀놓은 화려한 수의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이미 외세의 손에 넘어갔고 궁궐 안에는 일본의 군화 발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황혼의 끝자락에서 조선의 36번째이자 마지막 국모인 순정효왕후 윤씨가 황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전의 왕비들이 거대한 당파의 후광을 업고 권력의 정점에서 천하를 호령했다면 그녀에게 주어진 옥좌는 이미 무너져 내리는 집에 가장 위태로운 석가래와도 같았습니다. 통치할 백성도 호령할 신하도 심지어 지켜내야 할 국가마저도 이미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대조전에서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비통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대신들이 황제인 순종을 애워싸고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겨주는 한일 병합조약에 옥새를 찍을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총칼로 무장한 일본 군대가 궁궐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고 안으로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들의 탐욕스러운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병약하고 힘이 없던 순종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벌벌 떨고만 있었고 그 누구도 이 망국의 비극을 막아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풍 뒤에서 이 끔찍한 풍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젊은 황후가 뛰쳐나왔습니다. 순정효왕후는 다급하게 탁자 위에 놓여있던 대한제국의 국세를 낚아채어 자신의 넓은 치마폭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옥새는 단순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조 이성계 이래로 500년을 이어온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이자 이 땅의 백성들의 피와 땀이 어린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무장한 일본군과 권력에 눈이 먼 매국노들이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감히 황후의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빼앗을 엄두를 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지만 국모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조선의 견고한 성리학적 윤리가 마지막 순간에 황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래 평생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충군 애국과 명분을 부르짖던 그 수많은 사대부 남성들은 정작 나라가 넘어가는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 모두 침묵하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직 왕실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배를 불리던 벼슬아치들은 외세의 위협 앞에 쥐새끼처럼 숨어버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직 힘없고 가녀린 20살 무렵의 젊은 여인만이 자신의 육신을 내던져 쓰러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하고 숭고한 저항은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배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무장한 군인들조차 감히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던 그때 굳은 표정으로 걸어와 황후의 치마폭을 강제로 들추고 옥새를 거칠게 빼앗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순정효왕후의 친정 큰아버지 백작 윤덕영이었습니다. 평생을 황실의 은혜를 입고 권력을 누렸던 외척 가문의 어른이 자신의 조카딸이자 한나라의 국모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 손에서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일본에 바친 것입니다. 조카딸의 치마를 들추는 반인륜적인 행위조차 일신의 영달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후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과거 권력을 쥐기 위해 왕비를 내세워 국정을 농단했던 수많은 외척 가문들의 그 추악한 본질이 망국의 순간에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황후를 철저하게 짓밟고 이용했습니다. 백부의 손에 강탈당한 옥새가 병합조약 문서에 붉게 찍히는 순간 500년을 이어온 찬란하고도 잔혹했던 조선 왕조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의 탑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정효왕후의 치마폭에서 흘러내린 것은 단순한 옥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꼭두각시로 시작해 피비린내 나는 정치 투쟁의 승리자가 되었다가 결국 망국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이 되어버린 조선 36명 왕비들의 거대한 눈물이었습니다. 500년의 시간 동안 왕실을 수호하려 했거나 혹은 스스로 왕실을 삼켜버리려 했던 그녀들의 길고 긴 서사시가 마침내 참담한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피 흘리고 통곡해야 했던 이 36명의 여인들, 궁궐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그녀들이 진짜로 짊어져야 했던 그 화려하고도 끔찍한 왕관의 진짜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좌에 앉은 왕이 아닌 옥좌 뒤의 여인들이 움직인 조선 50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서늘한 진실을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조선의 문을 연 첫 번째 왕비, 신덕왕후의 무참히 파헤쳐진 무덤에서 시작된 우리의 길고 잔혹한 이야기는 마침내 대한제국의 문을 닫은 마지막 황후, 순정효황후의 눈물 젖은 치마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거운 끝을 맺었습니다. 500년이라는 아득하고도 긴 시간 동안 조선의 가장 깊고 은밀한 구중궁궐 한가운데를 거쳐간 36명의 왕비들,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오직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시기하고
저주하던 표독스러운 질투의 화신, 혹은 가부장적인 억압이 지배하던 성리학 사회의 숨막히는 담장 안에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만 했던 가련하고 수동적인 희생양.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얄팍하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만 그들의 굴곡진 삶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소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36명의 여인들이 걸어간 핏빛 발자취를 조선이라는 국가의 거대한 권력 구조와 냉혹한 정치 역학이라는 현미경으로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묵직하고 서늘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통제했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화려한 어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국왕의 목소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배후에 자리 잡은 중궁전, 즉 왕비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의 매개체를 차지하고 이용하기 위해 벌어졌던 치열하고도 끔찍한 정치적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성리학이라는 철저하고 엄격한 이념의 틀 안에서 왕비의 자궁은 국가의 정통성을 생산해내는 유일무이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정치적 잠재력 때문에 왕비는 단순히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냉혹한 국왕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왕비를 완벽한 정치적 방패막이나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가차없는 사형 선고장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반대로 조정의 거대 당파들은 왕의 권력을 앗아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문에서 가장 영리한 딸을 치밀하게 훈련시켜 궁궐 깊숙한 곳의 감시자이자 통제자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조선 500년의 참된 역사는 왕과 신하들의 단순한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왕비를 그 교집합의 중심에 두고 벌어진 왕실과 외척 가문 간의 잔혹한 사활을 건 권력, 쟁탈전이었습니다. 이 왕비들의 삶이 그토록 처절한 피바람과 비극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단지 힘없고 연약한 여성이라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단숨에 뒤바꿀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거대하고 치명적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손에 쥔 강력한 힘은 때로는 자신과 친정 가문을 굳건하게 지키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스스로를 찌르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맹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도 정치의 참담한 폐해와 국운을 걸고 버린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옥새를 품고 오열했던 순정효왕후의 무너진 치마폭은 절대 권력을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의 무게에 무참히 잡아먹혀버린 국가체제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고 잔혹했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과감하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조선 500년의 운명을 쥐고 흔든 것은 결코 어좌에 앉아있던 단 한 명의 전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얇은 대나무 발 뒤에서 혹은 권례에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은밀하게 옥새의 방향을 조종했던 왕비들과 그 등 뒤에 도사린 거대한 그림자 세력들, 그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줄다리기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 또 무너뜨린 진짜 설계자였습니다. 이제 36명의 국모들이 머리에 썼던 그 찬란하고도 무거운 왕관은 영원히 빛을 잃고 박물관의 차가운 유리 진열장 안에 고요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피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서늘하고도 묵직한 질문은 결코 먼 과거의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눈부신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권력자와 그 권력을 뒤에서 은밀하게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잔혹한 암투는 과연 완전히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대의 화려한 장막과 권력자들의 직함만 교묘하게 바뀌었을 뿐 누군가를 앞세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과 공포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쉼없이 무섭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한 조명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자와 그 등 뒤에서 묵묵히 가장 길고 짙은 그림자를 늘어뜨린 자. 과연 진짜 권력의 옥새는 지금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깨어있는 서늘한 눈으로 이 시대에 새롭게 진화한 왕비의 자리를 꿰뚫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